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사람의 집착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집착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관심이라 여기며 받아들이는 남편. 결국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오히려 감탄을 했었어요. 어쩜 이렇게 시원시원한 성격의 시어머니도 있을까? 정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족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오직 아들, 즉 제 남편만 존재했죠. 사실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뒤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돈이 썩어나냐?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저 역시 일하고 돈을 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남편은 마치 시어머니의 전부인 듯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행동하는 모든 이유가 전적으로 남편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할머니에게 이혼하라는 말까지 들었고 매일이 눈물바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렵사리 3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무엇보다 소개해준 지인이 정말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며 믿음을 주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다정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가정사도 듣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9살 때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와 살다가 고등학생 무렵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도 없고 외아들이라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각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는 이런 배경이 결혼의 장애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되게 쿨해. 결혼만 하면 우리 집에 오지도 않으실 거야. 원래도 본인 인생 사시느라 바쁘시거든. 실제로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결혼하면 홀가분하게 나 혼자 놀러 다니면서 살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 따로 인사할 필요도 없어. 말씀은 거침없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저를 나름대로 배려하려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어려워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셨죠. 심지어 이런 며느리를 데려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보고 성격 좋으시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즐겁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신혼의 시간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신혼집에 거의 오시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쿨하신 분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가끔 저희가 시어머니를 친정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도 기쁘게 응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도 부모와 잘 지내는 집은 처음 봐. 라며 즐거워하셨죠. 아들이 나가서 혼자 살면 외롭고 허전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는 더욱 안심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제가 매일 연락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연락 따위 없어도 상관없다며 쿨하게 지내셨던 분이었기에 당황스러웠죠. 남편이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랑도 서로 안부는 묻고 살아야지. 웬만하면 매일 전화 좀 해줘. 그 순간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하다고 하셨던 그 말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뜻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정말 자유롭게 사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은 그렇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달라고 하신 것도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도 그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죠.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 분이고 아무리 쿨한 척 하셔도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 후 점심시간에 혹은 주말 아침마다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잊어버리거나 바쁠 때는 남편이 대신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남편과 통화 중에 저를 꼭 바꾸라고 하셨고 막상 전화를 넘기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 바꿨어요. 너희들 아침은 먹었니? 네, 조금 전에 먹고 이제 치우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안부 전화는 우리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처음엔 장난처럼 들리던 이 말이 점점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못 드리는 날이면 어머님은 기분 나빠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원래 이런 분 아닌데 혼자 사시다 보니 적적하신가 봐.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님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고 외롭고 적적해서 그러신 거겠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머님의 모습을 본 날은 뜻밖에도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약속이 있었고 어머님이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마트에 가겠거니 했는데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시장 가자. 마트는 괜히 비싸기만 하지 뭐. 그래서 저희는 버스를 타고 5정거장을 지나 큰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렸을 적 친정엄마와 함께 장 보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시장이 훨씬 알차다고 하시며 앞으로는 너도 마트 가지 말고 시장 가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집 근처엔 없어서요. 라며 웃으며 대답하자 어머님은 신혼집을 잘못 얻었네. 애초에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했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어머님의 말씀 안에는 뼈가 있었죠. 시장 안을 걷던 중 한 채소 가게 앞에서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고르시던 어머님은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하더라고요. 그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 가세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부르신 터라 사장님의 반응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말에 격분하셨고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이것 떼오는 가격도 뻔히 아는데 좀 더 깎아줘요. 알면 더 잘 아시겠네요. 그 가격으로는 절대 못 팝니다.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어디서 장사를 그렇게 해?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온다. 결국 어머님은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침까지 뱉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는 크게 말씀하셨죠. 너도 앞으로 이 가게는 절대 다시 오지 마. 알았지?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장을 다 보고 시댁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님은 속이 상하신 듯 재수 없어서 그런가? 속이 탄다. 속이 타. 라고 하시며 얼음물을 청하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함께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불편한 마음에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는 밖에선 항상 예의 바르신 분인데. 남편은 살면서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런 행동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의 격한 모습을 당분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평온한 날이 이어지는 듯했죠. 그러던 중 명절을 앞두고 저희는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일이 벌어졌어요. 명절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어머님의 TV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TV를 10년 넘게 쓰셨다며 이제는 아예 고장이 나서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못 보고 계신다는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마음을 쓰기 시작했죠. 엄마가 TV 진짜 좋아하시는데
이참에 하나 사드릴까? 남편은 며칠 동안 몇 가지 모델을 알아봤고 제게도 보여주며 어떤 게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고른 모델도 좋아 보였고 남편이 자기 돈으로 직접 사겠다고 해서 저는 그저 응원하는 마음으로 넘겼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카드 결제 좀 대신해줘. 내가 가진 카드로는 할인이 안 되더라고. 결제만 해줘. 돈은 내가 줄게.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TV는 도착했고 어머님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아니, 나 혼자 보는데 이렇게 큰 건 필요도 없는데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건 우리 아들 낳은 거야.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괜히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때쯤 갑자기 바빠진 업무에 저의 몸은 금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승진 이후 야근도 많아졌고 결국엔 몸살이 찾아왔죠. 오랜만에 주말에 쉬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약도 나가기 전에 사다 주고 죽도 챙겨주는 등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약을 먹고 방에서 막 누워있던 참이었어요. 어머님은 고무장갑을 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으셨죠. 아니, 너 지금 뭐 하냐? 며느리는 뭐 하고 네가 설거지를 해? 갑자기 역정을 내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서 그래요. 몸살이 좀 심해서 지금 방금 막 약 먹고 누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못마땅하신 듯 굳이 방문을 열고 제게도 따지듯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몇 시인데 여태 자고 있냐? 다 큰 어른이 자기 몸 하나 관리도 못해서 아픈 거야. 저는 설명할 기운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에게서 고무장갑을 빼서 끼시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고마워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뭔가 잘못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인데 약속도 없어? 있었는데 와이프가 아파서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얼른 나가봐. 사람 아프다고 멀쩡한 사람까지 집에 붙잡아 둘 순 없잖아.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누운 채 거실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TV 소리는 너무 컸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넌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냐? 적어도 시어미가 와 있으면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냐?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약 먹고 자려던 참인데 거실 TV 소리에 깼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소리에 잠이 깰 정도면 대체 어떻게 자냐? 사람은 푹 자야지. 네가 이렇게 예민하게 자면 우리 아들이 옆에서 피곤하잖아. 몸도 아프고 마음까지 상했던 저는 결국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님, 저 이제 좀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 들어오는 거 보고 갈 거야. 늦으면 저녁 먹고 아예 잠까지 자고 가지 뭐. 결국 저녁이 다가오자 어머님은 저에게 저녁 준비를 하라 하셨고 저는 다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몸살이 심하게 와서요. 저녁은 좀 힘들어요. 그래, 아픈 며느리 대신 내가 해야지 뭐. 결국 어머님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셨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을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집에서 하루를 보낸 뒤에 다음날 점심까지 계셨어요. 주방에서 북엇국을 끓이시며 하시는 말씀이 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더니 우리 아들은 밥도 못 얻어 먹겠네.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숙취가 심한지 오후 내내 낮잠을 잤습니다. 저는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지쳤어요. 약도 죽도 혼자 챙겨 먹고
시어머니는 제 몸 상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편의 끼니에 더 집중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어제 조금 속상했어. 남편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불편할 걸 전혀 생각 못했어. 엄마가 나보다 더 잘 챙겨주실 줄 알았지.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진짜 미안해. 남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청소 상태를 점검하시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맞벌이라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주말에 청소할 거예요.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데 이래서야 되겠니?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게 상처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은 이렇게 하고 너 내 아들만 부려먹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그 말은 뼈처럼 박혀 한동안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걸 시키지 마. 어느 날은 또 말씀하셨죠. 저번에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거 봤을 때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 그래서 저도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집안일 많이 안 해보고 결혼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여자가 살림도 안 해보고 결혼했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그게 자랑이야? 결혼 초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 외로우실까 싶어 자주 연락도 드리고 용돈이며 선물도 드렸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산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예고도 없이 집에 오셔서 살림살이에 손을 대시고 함께 외식하러 나가면 남편 옆자리는 언제나 어머님의 자리였습니다. 셋이 산책이라도 나가면 어느새 남편은 어머님과 팔짱을 끼고 앞서가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 걸을 뿐이었어요. 처음엔 아들밖에 없는 어머님이니까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게 반복되니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제 말을 듣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어느새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내가 남자라서 잘 못하는 거야. 엄마가 편하게 해주니까 그래. 그리고는 말끝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며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다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가장 민감하게 여긴 건 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이 버는 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 역시 회사에 다니며 수입이 있었고 사실 연봉으로만 보면 남편보다 높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동생활비 외에는 각자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종종 예고 없이 들이닥치셨고 오시면 냉장고부터 서랍까지 열어보셨습니다. 심지어 개인 서류가 든 서랍까지 열어보신 적도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자주 오시는 건 괜찮지만 연락 없이 오시거나 여기저기 열어보시는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웃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될 거라도 있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남편에게 얘기하면 어머님은 그때뿐 남편 앞에서는 알겠어. 하고 웃으셨지만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엔 남편조차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불쑥 들어오신 어머님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화장대 위에 놓인 가방을 발견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산 유일한 명품백이었죠. 작은 사이즈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로고가 박혀 있어 명품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전날 모임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가 잠시 올려둔 것이었는데 어머님은 보자마자 따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야? 돈이 얼마나 썩어났길래 이런 걸 사? 제 돈으로 샀어요. 남편 돈 아니에요. 그래, 진짜로?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변호도 어떠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머님이 원하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란 걸요.
어머님이 원한 며느리는 말 잘 듣고 조용히 따르고 본인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어머님은 식사 준비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 좀 보내라. 용돈 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 썼다. 저희는 매달 소소하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특별히 그 돈을 아까워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또 돈을 요구하신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매달 지출 계획이 있어서요. 다음번에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셨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은 꼭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그 전화는 항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시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어느 순간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몰래 투자를 하다가 큰돈을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또한 저에겐 말도 없이 진행했던 일이었죠. 각자 수입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 쓸 돈은 공유했고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더라고요. 우연히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를 쓰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켜진 모니터엔 주식 창이 떠 있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굴리고 있는 금액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몇 년치 저축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허공으로 날아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주식에 대해 제가 묻자 처음엔 더듬거리더니 이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한다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나한테 무슨 돈 보태줬냐?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어요. 부부라는 게 비록 통장을 합치지 않더라도 서로 큰돈을 쓸 때는 말 한마디쯤은 주고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날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가장 심하게 다툰 날이었습니다.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싸움 끝에 남편은 더는 숨기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번 돈 어디에 어떻게 쓰든 너는 신경 꺼. 주식을 한다는 사실보다도 그 말투와 태도,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를 무시한 그 마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혼 후에 생활비에서 시댁 용돈도 챙겼고 처음엔 친정에도 똑같이 드렸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아직은 받기 싫다며 제가 드린 용돈을 돌려보내셨고 결국 시댁에만 용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기적인 남편의 냉담한 태도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고 서로 말을 하지 않던 어느 날 남편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여행 좀 다녀올게. 여행? 갑자기 누구랑? 엄마랑 가지 누구랑 가.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어머님하고 당신 둘이 간다고? 원래 결혼하면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했었어. 근데 엄마가 나랑 단둘이 가고 싶다고 하시잖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일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예약까지 다 끝내놓고 저는 알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엄마가 미리 말하지 말라고 했어. 좋은 일 앞두고 괜히 말하면 안 된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허탈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와이프가 아니라?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렇게 알아. 이왕 가는 거니까 기분 좋게 보내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주말이 되어 친정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오늘 너희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셨어. 오랜만에 뵈었는데 반갑더라. 저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 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예 집에 초대해 식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얼마 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거칠었어요. 야, 너 말이야. 너네 친정에도 똑같은 TV 사줬더라? 제 이름도 부르지 않고 대뜸 야라고 시작한 그 통화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네 친정 갔는데 거실에 떡하니 새 TV가 있더라. 너네 엄마가 그러시던데
네가 사줬다고. 최신형이라 엄청 비싼 거라며. 우리 집 TV랑 똑같은 모델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도 오래된 TV라 바꿔드렸어요. 제 돈으로요. 그러자 어머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결혼하고 돈 아껴 쓰라고 했잖아. 내 말이 웃겨? 결혼하고 친정에 뭘 그렇게 신경을 써?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과 연 끊으란 말씀인가요? 누가 끊으래? 그냥 왜 우리 아들 돈으로 그렇게 쓰냐는 거지? 제가 계속해서 제 돈으로 산 거라고 말해도 어머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우리 아들이 돈 쓴 거면서 생색은 네가 냈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 그 통화는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끊기 직전 어머님이 한 마지막 말은 분노를 넘어 혐오로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다음에 너네 친정에 가서 그 TV가 또 보이면 그땐 내가 가져올 거야.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니까 그건 내 거야. 알겠니? 그날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명 내 돈으로 산 물건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효도였는데 시어머니에게는 본인의 아들 돈을 도둑질한 행위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여전했고 시어머니는 내 존재를 여전히 외부인처럼 대했고 거기에 무례함은 점점 심해졌어요. 점점 더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한 걸까? 아니면 그저 그들의 세상 속에 엑스트라로 살기 위해 끌려 들어간 것일까? 그리고 여행 전날에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떠난다는 그 사실이 저는 여전히 낯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굳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문자로 TV 환불 여부를 묻고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야, 너 왜 내 문자를 씹냐? 어머님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 이대로 얼렁뚱땅 넘어갈 줄 알지? 나 쉽게 보지 마라. 오늘 당장 환불해. 환불 영수증하고 네 돈으로 다시 산 내역을 준비해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기적으로 보여도 되겠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최소한의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말 그대로, 행동 그대로요. 남편과 시모가 일본으로 떠나 있는 3박 4일 동안 저는 조용히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제가 제 돈으로 마련한 모든 물건을 정리해 나왔습니다. 식탁, 소형가전, 조명, 소파 덮개, 공기청정기, 그리고 거실 수납장까지. 하나하나 다 제가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둑이 든 걸로 오해할까봐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정중한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친정은 친정, 시댁은 시댁이라 하셨으니 제 소유의 물건들은 제 공간으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온 날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어머님 이 통화 녹음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우리 집 물건에 손대? 아들이 사준 거 다 어디 갔냐? 내 TV 어쨌냐고. 그건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공항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 들렀다는 남편은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이 하나같이 사라진 걸 보고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얼마 후에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거 사. 너 진짜 못됐다. 살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성을 지르더라고요. 내 물건 다 어디 갔어? 내놔. 너 남의 돈으로 막 쓰고 다녔잖아. 우리 엄마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친정에 내 아들 돈 들어간 물건 있으면 다 빼오라면서요. 그래서요. 시댁에 제 돈으로 산 물건들도 전부 빼온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다시 외쳤습니다. 그래서 너 TV는 환불했어? 카드 영수증 가져와 봐. 네, 여기요. 저는 영수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카드 제 이름이에요. 결제 계좌도 제 계좌고요. 남편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친정에 드린 용돈도 선물도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분명히 선 그으시니까요. 저도 그 선 지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사람 놀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제서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상황에서 뭐라도 말은 해야 하지 않아? 그동안 내가 산 걸 당신이 산 것처럼 말했던 적 많잖아. 말해봐. 어머님 앞에서 왜 말 못해? 하지만 남편은 입술만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에서 공평함이란 없다는 걸, 그리고 내가 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제가 시댁에서 가져온 물건은 모두 제가 제 손으로,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였죠. 카드도 제 이름, 돈도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남편이 돈 준다고 말만 해놓고 결국 지불은커녕 잊은 척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아들이 버는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 돈이 남는 줄 아세요? 주식 투자로 다 날렸잖아요. 월급 받아도 남는 게 없는 사람, 그게 어머님 아들이에요. 남편은 그 말에 발끈했고 저는 아주 담담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아직도 어머님 품을 벗어나 살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데려왔네요. 그러니 다시 데려가세요.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여전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나도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할게.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1분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도 이번 한 번은 봐주신대. 이런 문자에 제가 굳이 답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날 저는 친정에서 바로 출근했고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던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나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마. 남편은 그제야 놀란 듯 사과를 해왔지만 그 사과조차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그간의 막말과 모욕, 신체적인 접촉,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태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로 남겨두었고 그 증거들은 이제 이혼 소송의 무기가 되었죠. 시모는 성격상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 파일과 메시지, 아파트 CCTV까지 꼼꼼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또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안 불쌍하니? 이혼하고 나서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냐고. 난 그걸 옆에서 다 봤어.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아, 그래? 나도 묻고 싶네. 나는 안 불쌍했어? 이유도 없이 너네 엄마 분풀이 대상이었고 너 앞에선 가면 쓰고 나랑 단둘이 있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던 그 사람한테 당한 내가 안 불쌍해? 넌 지금도 그저 엄마가 불쌍하다는 말만 할 거야?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했어요. 그럼 그렇게 불쌍한 어머님 네가 모시고 살아. 갖고 싶은 거 다 사드리고 용돈도 실컷 드려. 효도도 네가 다 해. 나한텐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효도는 셀프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그 원칙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해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어요.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를 상대로 정식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불쌍한 엄마 이야기만 해댔습니다.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살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 봤다. 그만큼 했으면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해라. 사실 너도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저는 남편 없어도 잘 살아요. 이혼을 하던 뭐가 됐든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보단 낫겠죠. 그리고요, 지금처럼 찾아와 이상한 말씀하시면 이혼 소송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돌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 인생 망쳤어. 라며 고함을 치더니 사과랍시고 찾아온 날 결국 집안 살림을 하나둘씩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란의 윗집과 앞집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울부짖었고 소식을 듣고 도착한 전 남편은 어머님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며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도 그 사이에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결혼을 끝내는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제는 잘 알겠습니다. 상대가 내 사람일 수 없을 때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 나오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요. 소동이 있고 몇 주 후에 남편은 위자료를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오랫동안 그 집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를 처음 소개해줬던 지인을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희 옛날 시어머님이 아직도 아들 명의로 신용카드 들고 다니신다더라.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백화점 다니고 홈쇼핑 돌리고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랑도 자주 싸운대. 더 듣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제 삶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에 몰두하며 성장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은 저를 보고 제가 잘 사는 것이 진짜 효도라며 웃어주세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편합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매일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시간. 내가 나같지 않았던 모든 순간이 이제는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젠 부모님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저답게 살아보려고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미 이혼을 했고 딸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배신과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매일 고된 노동을 하셨고 저는 3남매 중 맞이로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엄마, 나는 대학 안 가도 돼. 동생들이나 공부시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적었지만 집에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저는 현재는 이혼한 전 남편인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고 업무 관련으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민석은 저와는 달리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말투도 부드럽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로만 만나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수연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날이 저희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게 좀 콤플렉스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수연 씨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는 그냥 부모님 돈으로 학교 다닌 것뿐인데.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학력 때문에 주눅 들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단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지만 처음에는 다소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수연 씨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의 대학은 기본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수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친정 형편상 호화로운 결혼식은 엄두도 못 냈고 시댁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신혼 초기에 저희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였죠. 민석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 준비를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도 함께 했어요. 너도 일하는데 집안일을 혼자 하면 힘들잖아. 우리 같이 하자.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의 말에 저는 늘 감동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하셨던 시어머니가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며 열심히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네가 대학을 못 나온 게 아쉽구나. 가만 보면 머리도 좋고 손도 빠른데.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말해. 학비는 내가 대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정말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 나한테 학비까지 대주신다고 하시네. 그러게, 우리 엄마가 처음엔 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감동받아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수연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내가 밥 해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네가 공부하랴 일하랴 힘든데 내가 챙겨줘야지.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방문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사주셨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우리도 손주 생기겠네. 수연아, 몸조리 잘해야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시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저를 극진히 챙겨주셨습니다. 영양제도 사다 주시고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셨어요. 그렇게 딸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시고 퇴원 후에도 자주 방문해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손녀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시어머니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정도였죠.
수연아,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우리 민석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어. 제가 더 복 받았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엄마와 딸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제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승진을 했고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사 축하금을 주시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사 비용도 대주시고 유나 키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런 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봐주고 있었고 저희는 둘이서 나들이를 나온 것이었어요. 수연아, 너 만나서 내가 정말 행복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피한다는데 너는 나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잖아. 저도 어머님이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친구들이랑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평생 행복하겠다고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평화로운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5살이 되던 해의 봄날에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병원이야. 민석이한테도 연락했는데 너도 올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유나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검사 중이야. 1시간쯤 지나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15%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부터 당장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석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병실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고는 애써 웃으시려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미안하구나 수연아, 민석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려나 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짐이라니 무슨. 그날부터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수 금마다 투석을 받으셔야 했고 한 번 투석에 4-5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몇 주는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있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점점 힘들어졌죠. 어느 날 저녁 투석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실 정도로 기력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차라리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뭐? 같이 산다고?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투석 후에도 쉬기 힘드실 것 같아. 우리가 옆에서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민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연이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괜찮아. 어머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내가 무슨.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유나 키울 때도 얼마나 도움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내 집에서 지낼래.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설득했고 유나도 함께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유나 심심해요. 그래? 유나가 할머니랑 살고 싶어? 네, 할머니 매일 보고 싶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한테 너무 패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부탁할게. 어머님, 패가 무슨 패예요? 가족인데요. 이삿날 시어머니의 짐을 옮기며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중간 크기 방을 쓰시게 되었고 저희는 안방을, 유나는 아이방을 썼습니다. 아파트가 넓지는 않았지만 방이 3개라 함께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관리에 집중했어요. 먼저 투석 환자를 위한 식단을 공부했습니다. 나트륨, 칼륨과 인을 제한해야 하고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해야 했죠. 어머님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었어요. 투석 환자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니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염식으로 만들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영양사에게 상담도 받았습니다. 투석이 있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투석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아, 네 회사는 어떻게 하니? 제가 회사에 사정 말씀드렸어요. 당분간 재택근무 좀 늘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미안해, 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님 건강은 지금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투석이 없는 날에는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매일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늘은 공원까지 가볼까요? 수연아, 미안한데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천천히 가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시던 시어머니가 한 달쯤 지나자 30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요즘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진짜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눈치 보며 산다는데 나는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나서 이렇게 며느리 덕에 호강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밥 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운동까지 같이 해주고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제 딸도 할머니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우와, 우리 유나가 그렸어? 정말 예쁘다. 할머니 얼른 건강해지세요. 그럼 같이 놀이공원 가요. 그래, 할머니가 얼른 나와서 유나랑 놀이공원 갈게.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투석은 여전히 받아야 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투석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가족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시나 봅니다.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천사예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둘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야유회에 가고 딸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수연아, 나 정말 행복해. 너랑 같이 살게 되어서. 저도요, 어머님. 처음엔 걱정했어.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까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어머님이 저한테도 친엄마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병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속에서도 보람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회식은 점점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석이, 너는 오늘 일요일인데 또 회사를 가니? 시어머니도 의아해하셨습니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와 대화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샤워를 하고 나가려는데 세탁기에 넣어둔 그의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립스틱 자국이 칼라 부분에 묻어 있었고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도 나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재빨리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바꾸지 않았더군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나? 다음 주 금요일 어때? 와이프가 요즘 시어머니 챙기느라 바빠서 신경 안 쓰더라. 오빠, 와이프는 눈치도 없네. 그럼 금요일에 보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문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울었어?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핸드폰 봤어. 제이라는 사람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어. 너 내 핸드폰을 몰래 봤어?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이 바람 피운 게 중요하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유나가 깰까봐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회사 동료한테 사랑한다고 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냐고. 그건 그냥 친한 사이니까. 거짓말하지 마. 셔츠에 립스틱 자국도 봤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유나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그게 변명이야? 수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요즘 엄마 챙기느라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집에 오면 엄마 간병하느라 바쁘고. 나는 그냥 외로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 당신 엄마 간병하는 게 내 잘못이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알아. 근데 나는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엄마한테만 매달릴 줄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챙긴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수연아, 진정해. 우리 유나도 있잖아. 유나 때문에라도 이혼해야지. 바람 피우는 아빠 밑에서 키울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어제 너희 싸우는 소리 다 들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긴 민석이가 바람을 폈다며.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이혼해라. 네? 이혼하라고. 네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남편이 바람 피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남편 케어를 못했거나 결국 다 네 책임이야.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위해서. 그래, 나한테는 잘해줬지. 근데 정작 네 남편한테는 소홀했잖아. 그게 문제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유나는 두고 가. 네가 키우면 제대로 못 키울 테니까. 어머님,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네 잘못이니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사랑과 헌신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1년 넘게 매일같이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운동 함께하고 그 모든 게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나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양육 능력도 의뢰인께 있으니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불륜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어요. 수연아, 다시 생각해봐. 유나를 생각해서라도. 유나 생각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이혼 소송으로 갈 거야. 협의 이혼 원하면 내 조건대로 해. 결국 남편은 항복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 양육권은 제가, 양육비는 매달 150만 원, 재산 분할도 적당히 받았습니다. 불륜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2천만 원을 받아냈죠. 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거야? 네,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유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걱정 마세요. 위자료도 받았고 일도 할 거예요. 아마도 너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1년 넘게 간병했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온 첫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할머니 집 안 가? 유나야, 우리 이제 할머니 집에 안 가. 왜? 할머니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바쁘셔. 아빠는? 아빠도 안 와?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많아서. 아빠도 보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나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밤마다 유나는 울었습니다.
잠꼬대로 할머니와 아빠를 찾는 유나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유나를 위해서는 참고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바람 피우는 남편과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나았어요. 유나에게도 그런 아빠를 보여주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수연아, 잘한 거야. 그런 남편이랑 살면 너만 더 힘들어.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식이 우선인 거지. 아무리 며느리한테 잘해줘도 결국 핏줄이 다른 거야.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결국 남이었던 거예요. 친정아빠도 분노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당장 가서. 아빠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1년 넘게 매일같이 투석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식단 챙기고 운동 함께하고 그 모든 헌신이 무의미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시어머니를 너무 챙긴 게 잘못인가? 밤마다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유나 좀 보자. 면접 교섭권 있으니까 한 달에 2번 보면 돼. 그게 아니라 유나를 내가 키우고 싶어. 뭐? 엄마가 키우시겠대. 유나를 할머니한테 보내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절대 안 돼. 유나는 내가 키워. 너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그건 내 일이야. 유나는 내가 키운다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나 당장 나한테 보내. 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야. 유나 불쌍하게 만들지 마.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배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친정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유나를 봐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네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 보는 게 무슨 짐이니? 수연아,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가 유나 잘 키울게.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진짜 가족은 친정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울어? 엄마 운 적 없는데. 엄마는 자면서 울어. 나 다 들었어. 5살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유나를 위해 강해져야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유나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났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정말 저를 미워하셨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3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에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아, 누가 왔나 봐. 엄마의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러 나갔는데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 왜 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화를 내며 소금을 가져와 뿌렸습니다. 나가요, 당장. 우리 딸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묵묵히 서 계시다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파트 등기 권리증, 통장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전세 주던 아파트야. 이제 네 거다. 명의 이전 서류도 다 준비해뒀어.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친정엄마는 여전히 경계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 밤 너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 민석이가 바람 피운 것도 다 알았어. 사실 나는 그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그냥 참고 살까봐 그게 두려웠어. 수연아,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 나를 1년 넘게 간병해준 네가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참고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 생각했을 거야.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 내가 이혼하면 어머님을 누가 돌봐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살까봐 나는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말했다. 네가 잘못한 거라고 이혼하라고. 네 등을 떠민 거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 민석이는 내가 잘못 키웠어. 그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이 재산을 내 아들이 아닌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진 빚이라고 생각해.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못 받아요. 받아라. 이건 네가 받은 상처에 대한 나의 보상이야. 그리고 내 손녀를 위한 거고. 하지만 그리고 수연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가 한 말은 다 거짓이었어.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어. 아니, 진짜 내 딸이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다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3억 정도 돼. 그리고 통장에는 5천만 원 넣어뒀어. 유나 키우는데 보태 써라. 어머님, 정말 못 받아요. 이건 어머님 재산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민석이한테 가. 그 녀석한테 주느니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게 낫지. 하지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이미 명의 이전할 준비 다 해놨어. 세금 문제도 내가 처리할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유나 잘 키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님, 가지 마세요. 같이. 아니야, 나는 이제 가야 해. 민석이 곁에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가끔 유나 보러 와도 될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시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셨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한테는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하라고 해라. 내가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아.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봉투 속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파트와 통장 총 3억 5천만 원. 이건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을 마친 지 일주일 후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줬다며? 그건 어머님이 주신 거야. 당신이랑은 상관없어. 상관없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이야. 당장 돌려줘.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어머님이 직접 증여하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고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에 전 남편이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와, 당장 내 돈 돌려줘. 그 소란에 친정아빠가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이건 제 돈이에요. 엄마가 아들도 아닌 전 며느리한테 준 게 말이 돼요? 네 엄마가 준 거면 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 여기서 떠들지 말고. 결국 전 남편은 경찰에 신고당할 뻔하고 쫓겨났습니다. 한 달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민석이 요즘 힘들다더라. 회사 그만두더니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시작했는데 망했대. 네? 그 여자 있잖니? 불륜녀한테 사기당했나 봐. 수억 원을 날렸다던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도 헤어졌대. 인과응보인가 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가? 민석 씨 일 때문에.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나는 괜찮아. 너나 유나랑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과 단둘이 사는 보금자리였죠. 엄마, 우리 집 넓다. 그치? 유나 방도 따로 있어. 유나는 신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빠와 할머니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유나를 보러 오실 때마다 새 장난감과 옷을 사다 주셨죠. 어머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손녀 사주는 게 뭐가 나빠? 그래도 수연아, 너는 너대로 유나 잘 키워. 나는 가끔 이렇게 얼굴 보러만 올게. 힘들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시절,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그리고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어요.